저는 이민호입니다. 올해 73살, 성수동 공업단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사람이죠. 40년 넘게 일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더운 여름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성수동 거리를 걷고 있어요. 3주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미경이는 벌써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더군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로는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 말도 못하시고 의사소통이 안 돼. 요양원이 최선이야.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일군 회사를 물려받고도 이런 대접을 하다니요. 오늘도 그들이 외출한 틈을 타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려던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걷고 또 걸었죠. 몸은 땀에 흠뻑 젖고 옷은 지저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해 지나갑니다. 노숙자로 보이나 봐요. 이럴 때면 허망함이 밀려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늙은이가 됐네요. 성수동 거리를 걸으며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 건물도 제 것이고 저 공장도 제가 세운 것입니다. 40년간의 땀과 노력이 켜켜이 쌓인 거리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말 못하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한여름 태양이 정수리를 뜨겁게 내리쬐어요. 물 한 모금이 간절했죠. 주머니를 뒤져봐도 지갑은 없습니다. 집을 나설 때 너무 서둘러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그때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민은행 성수동 지점이었죠. 제가 평생 거래해온 은행입니다. 420억 원의 제 돈이 있는 곳이에요. 물 한 잔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은행 안은 한적했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창고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 불편해하는 표정들이 역력했어요. 이런 시선에 익숙해져야 할까요? 평생 존경받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물 한 잔이 너무 간절했어요. 용기를 내어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물, 좀, 이 두 마디를 내뱉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직원이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박진우 대리였어요. 예전에 제가 대출 상담을 받을 때 만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노숙자 쉼터가 아닙니다. 박진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통장. 이 말조차 또렷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여기는 은행입니다. 업무가 없으시면 나가주시겠어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박진우의 말투에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저를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이 은행에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나 할까요? 평생 거래했던 은행에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경비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분 좀 밖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박진우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곧 건장한 경비원이 다가와 제 팔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나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항의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제 팔을 잡고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어요. 은행 입구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 발이 엉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세게 부딪히면서 머리에 충격이 왔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말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통장 420억. 이 말이 희미하게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이 말을 들은 젊은 여직원 최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경비원을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은행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채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평생 존경받던 사람이 이제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갑자기 현기증이 일면서 다시 쓰러질 뻔했어요. 인도 위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한 남자가 동전을 몇 개 던지고 갔어요.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백 명의 직원에게 월급을 주던 사람이 이제는 동전국어라는 거지 취급을 받다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강석호, 30년 전부터 함께 일해온 친구이자 전 직원이었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가끔 만나던 사이였죠. 이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러고 계십니까? 강석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으로 목이 마르다는 표현을 했죠. 강석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저를 도와 일으켰습니다. 이사장님, 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걸을 수 있으세요? 그의 부축을 받으며 택시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석호는 계속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이사장님, 뇌졸중 후유증이 아직 심하신가 봅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너무 답답했어요. 강석호의 집에 도착해서야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강석호는 메모지와 펜을 가져와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에 적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위기, 아들과 며느리, 요양원 보내려 함, 은행에서 쫓겨남, 내 돈 420억. 글씨를 읽은 강석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준영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장님 회사를 물려받고도 이런 짓을 하다니요. 강석호는 즉시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나 강 아저씨야. 할아버지가 지금 내 집에 계셔. 빨리 와줄 수 있니? 중요한 일이야.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제 손녀 서연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산책 나가셨다가 안 돌아오셨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산책. 그들은 저를 집에서 내쫓다시피 했으면서 경찰에는 산책 나갔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전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서연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약금까지 넣었어요. 제가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준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요. 서연이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 회사 주식을 모두 자신들 명의로 옮기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서연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강석호도 함께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 김태현은 저를 오랫동안 도와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장님, 내일 은행에 가서 모든 예금을 인출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해야 해요. 강석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일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내 생각을 읽은 듯 했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 말씀을 대신 전달할게요. 태연 변호사님도 오시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석호의 집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가져온 할아버지의 고급 양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히 정돈했어요. 거울 속 모습은 어제의 초라한 노인이 아닌 당당한 기업가 이민호였습니다. 변호사 김태현이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시민은행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그 은행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은행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과 변호사, 젊은 여성의 모습이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듯 했습니다. 변호사 김태현이 앞장서서 지점장실로 향했어요. 시민은행 지점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민호 회장님 관련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곧 지점장 박상우가 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제 귀은행에서 이민호 회장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회장님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씀을 잘 못하시는 상태인데 직원들이 노숙자 취급하며 쫓아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직원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서연이가 나섰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이 은행에 42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입니다. 어제 물 한 잔을 청하셨는데 경비원을 시켜 쫓아내셨더군요. 그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해당 직원을 불러오라고 지시했어요. 박진우 대리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알아보고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분이 박진우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점장 박상우는 차갑게 물었어요. 어제 이 고객님을 응대했습니까?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땀이 그의 이마에 맺혔어요. 네, 하지만 당시에는 고객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지저분한 옷차림의 말씀도 제대로 못하셔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말입니까? 변호사 김태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민호 회장님은 이 은행의 VIP 고객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지점장은 진땀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의 불찰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이 상황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연이에게 눈짓을 했고 서연이는 제 뜻을 대신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모든 예금을 인출하시겠답니다. 그 말에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하셨어요. 전액을요? 420억을 모두요? 서연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할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거래를 해지하고 싶으시답니다. 지점장은 필사적으로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지점 전체 예금의 30%가 회장님 예금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출하시면 저희 지점은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이미 서 있었죠. 서연이가 다시 제 뜻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제 당신을 쫓아낸 은행에 더 이상 돈을 맡기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예금 인출 절차가 시작되자 은행 내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점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본점에도 연락이 갔어요. 420억 원이라는 거액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은 지점의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다 자네 때문일세. 지점장이 박진우 대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때문에 우리 지점이 존폐 위기에 처했네. 본점에서 고위 임원들이 급히 성수동 지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특별 혜택을 제안하며 예금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어제의 모욕감이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인출 절차는 오전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수동 공단 이민호 회장이 시민은행과 절연했대. 은행이 회장님을 쫓아냈다가 큰 코 다쳤대.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420억 원을 증권으로 바꾸어 받고 서연이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은행을 나왔어요. 뒤에서는 절망에 빠진 지점장과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행에서 나오자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로 가실래요? 집으로 돌아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미경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맞이할지 상상이 됐습니다. 제가 420억을 인출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질 테니까요. 변호사 김태현이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우선 제 사무실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연이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찾으셨어요? 네, 할아버지. 지금 저랑 같이 계세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끄는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놀라서 어쩔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돈을 다 빼셨다는 소식이 벌써 들렸나 봐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돈을 인출한 것이 중요하지. 내 안위는 신경 쓰지 않는군요. 서연이는 제 생각을 읽은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 편이에요. 그날 오후 아들 부부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준영이의 얼굴은 당황과 불안으로 가득했고 미경이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집을 나가시고 은행 돈을 다 빼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준영이의 말은 걱정보다는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그 말에 준영이와 미경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경이가 나섰어요. 아버님, 그건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집에서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서연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미경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우리는 아버님 건강이 걱정돼서. 거짓말 마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아빠가 할아버지 회사 주식을 모두 빼돌리고 부동산도 아빠 명의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준영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어.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것들을 이렇게 빼앗으려 했다니요. 메모지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제 너희와 함께 살지 않겠다. 서연이와 살 것이다. 그 말에 준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경이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하지만 이미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은행에서의 일도 그렇고 아들 부부의 배신도 그렇고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의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강석호와 변호사 김태현이 매일 찾아와 회사 일과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해 주었습니다. 이 사장님, 새로운 은행을 정하셔야 합니다.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필요해요. 강석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제안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다니는 신협은 어떠세요? 작지만 고객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곳이에요. 신협이라 큰 은행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지역 주민들과 더 밀접하게 소통하는 곳이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날 서연이와 함께 신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어요. 서연이가 이사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곧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신협 이사장 정은혜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민호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수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시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장이 저를 알아본 것이에요. 서연이가 저희 상황을 설명했죠. 할아버지께서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씀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시민은행에서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쫓아냈어요. 정은혜 이 사장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 어떻게 손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죠? 더구나 이민호 회장님 같은 분을. 그녀의 진심, 어린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메모지에 적었어요. 420억, 예금 맡기고 싶습니다. 정은혜 이 사장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협과의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은혜 이 사장은 제가 불편함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매뉴얼을 만들어 주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직원들에게 기초 수화를 가르쳐 제가 방문할 때마다 간단한 수화로 인사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회장님께서 편안하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시민은행에서 받은 모욕적인 대우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한편 시민은행 성수동 지점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예금을 모두 인출한 소식이 성수동 전체에 퍼졌고 다른 사업주들과 주민들도 하나둘씩 시민은행과의 거래를 끊기 시작했어요. 이민호 회장님을 그렇게 대한 은행이라면 우리도 거래할 이유가 없지. 공단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이런 말을 하며 시민은행 계좌를 해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달 만에 수십 개의 기업 계좌가 다른 은행으로 옮겨갔다고 하더군요. 뇌졸중 후유증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병원 치료와 언어 재활 훈련을 꾸준히 받으니 이제는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처음 또렷하게 했을 때 서연이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아들 준영이도
몇 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문제로 이야기하려 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보니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민은행 성수동 지점 폐점 위기, 예금 급감으로 경영난 심각. 서연이가 신문을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 보세요. 시민은행 성수동 지점이 문을 닫을 위기래요. 할아버지가 예금을 빼신 후 다른 고객들도 줄줄이 떠나서 예금이 60%나 줄었대요. 그 기사에는 박진우 대리가 다른 지점으로 좌천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를 원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민은행 본점 부행장이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은행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부행장은 다시 시민은행과 거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직접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미 새로운 은행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부행장이 떠난 후 아들 준영이가 방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아버지, 중요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준영이는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바라보고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말했어요.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오랜 시간 쌓였던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고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영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너도 그것을 배웠겠지?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회사 일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경영에 복귀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결정에 조언을 해주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존중받으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입니다. 정은혜 이사장은 이 아이디어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회장님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재단은 많은 은행들과 협력하여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특별 창구와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불편함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완전히 말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누구와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회사도 아들과 함께 잘 운영되었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성수동에서는 제 이야기가 하나의 교훈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진정한 가치는 외모가 아닌 마음에 있다는 교훈을요. 시민은행 성수동 지점은 결국 문을 닫았지만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 중 몇몇은 제 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박진우 대리도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저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은행 전체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뇌졸중으로 말을 잃고 은행에서 쫓겨나는 모욕을 당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어요. 이제 저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교훈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